지금 수급이 어쨌든 분산이 되는 쪽이라서 피지컬 AI 쪽도 지금 여전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는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SPG 같이 지금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로봇 기업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비재 쪽,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의 어떤 흐름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또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향후 금리 전망의 변동이라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쇼크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잘 봐야 됩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잘 봐야 되는데요. 시장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결국에 골디락스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 실업률도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될 테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조금 꺾이는 그림을 원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용 쇼크가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비농업 일자리 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가 최저 1만 명에서 한 8만 5천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만 3천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문 고용 쪽에서 5만 3천 명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리고 민간 고용 쪽에서도 예상이 원래는 7만 8천이었는데 여기 지금 3만으로 쭉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 고용 쪽이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보면은 지방정부 고용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5만 3천 명이 마이너스가 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 지방들 있잖아요. 각 주 지방들의 공립학교 교사들이요. 이게 보통 6월에서 한 7월 정도가 되면은 여름방학이 들어가잖아요. 여름방학 전에 그 계약이 일시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방정부 쪽에서만 한 달 만에 고용이 마이너스 5만 명대로 좀 집계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민간 고용 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월드컵이 지금 북중미 쪽에서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드컵이 끝이 났어요. 관광 수요가 감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이쪽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이 당연히 크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는 사실상 이 이중 채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만약 꺾이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바꿔야 됩니다. 실업률이 그런데 예상보다 예상치가 4%였는데 그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조금 착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 인구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한 26만 명이 줄었는데 이게 분모잖아요. 근데 분자가 실업자 수 증가율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실업자 수가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 것 같고, 다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가 예상이었는데 3.2%가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제 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FOMC에서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금리 동결 쪽으로 가는데 무게가 조금 더 실렸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를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5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전히 연말까지 봤었을 때 CME 패드워치를 보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변수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물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7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7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노이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다시 한이 많이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다소 완화 국면으로 돌아오면서 유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긴 하지만 7월에 놓고 봤을 때는 유가가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80불을 돌파하기도 했죠. 80불을 돌파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불을 훌쩍 돌파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 헤드라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케빈 호시 의장 같은 경우가 이 데이터들,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노이즈가 조금 더 갑자기 또 길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금리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이 정도, 그러니까 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봤었을 때는 이런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보다는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금리 정책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수급 변화가 중소형주들 강세 흐름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동안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만 조금 수급이 집중되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왔죠. 그래서 코스닥은 내리밀리기만 했어요. 그죠? 코스피가 올라갈 때도 밀리고 코스피가 빠질 때는 더 밀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과대낙폭 구간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랫동안의 박스권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년이 뭐예요? 20년 넘게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느 가격선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저점 영역이다라는 어떤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기준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선은 이제 120월선을 좀 보면 되는데 120월선은 10년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이어왔었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이 120월선 밑으로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항상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120월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시장에서 누가 봐도 지금은 과대 낙폭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과하게 몰리면서 좀 과열 구간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장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과열된 쪽에서 수급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과대 낙폭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자금이 많이 몰려요?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로 자금이 몰릴 수가 있죠. 2차전지도 그래도 반등이 셌고 특히 바이오 쪽이 특히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업종이요, 사실상 이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상반기 때는 상반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전에는 올해 금리를 2차례에서 3차례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중간값이었어요. 근데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금리를 오히려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왜냐면 차입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이오주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은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고 인상 설비 투자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죠. 올라가면은 차입 비용이 올라가니까 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이 매우 상대적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어쨌든 동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지금 오늘까지 상승하는 이유로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예 이 수급의 트렌드 자체가 넘어간 거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다각화를 시켜야 될 시점은 많다. 그래서 특정 업종에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실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업종보다는 좀 고르게 분포해서 조금 담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낮잖아요. 얘네들의 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시성이 꺾였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중소형주들로 흘러갔었던 저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바이오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저점 매수 명목으로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삼전 하이닉스가 많이 밀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굳이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더해가지고 한 이 반도체 섹터의 20% 정도 비중을 넣어놓고, 그리고 지금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데 비해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조선 쪽이라든지 방산 각각 한 10% 정도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력 기기, 그죠? 전력 설비 이쪽이랑 태양광과 원전 이런 에너지, 그리고 ESS 전력이라는 거대한 섹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쪽에도 한 비중 20% 정도를 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한 10% 정도를 피지컬 AI 쪽에다가도 지금 넣어놔도 괜찮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급이 어쨌든 분산이 되는 쪽이라서 피지컬 AI 쪽도 지금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는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SPG 같이 지금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로봇 기업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비재 쪽도 이제 방어적인 포지션, 또 수급이 갈 데가 없으면 또 방어적인 어떤 포지션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재 쪽에서도 지금 이익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는 화장품 쪽, 이쪽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3%는 한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요 정도 포트폴리오가 지금 좋아 보이고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 또 혹은 특정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지나치게 어떤 그 비중을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고르게 좀 분산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